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계속해서 레크레이션 룸. 무슨 소리야? 세 사람이 어쨌다는 건데 모두 살아있다는 이야기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시선을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물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유이치 씨? 구가의 물음에 혼다 유이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그것을 받아서 펼쳤다. 펜션 페어하우스 전화번호 땡땡땡땡 여기에 있어? 혼다가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나카니시 다카코는 춤을 추는 듯한 동작으로 레크레이션 룸을 뛰쳐나갔다. 그러니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다도코로 요시오가 공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사건은 삼중구조였습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말했다.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아마도 아사쿠라 마사미 씨가 세운 이중구조의 복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다 유이치 씨가 그 상황마저 연극으로 꾸민 거죠. 그래서 삼중구조입니다. 네? 그럼 결국 전부 연극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살해되는 역할을 맡은 세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혼다 씨가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관객은 단 한 명, 말할 필요도 없이 아사쿠라 마사미 씨죠. 어떻게 이런... 할 말을 잃은 다도코로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동작을 멈췄다. 그때 나카니시 다카코가 숨을 헐떡이며 레크레이션 룸으로 들어왔다. 세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 역시 살아있었어. 다도코로 요시오가 신에게 감사라도 드리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살아있었어. 정말 다행이야. 세 사람 모두 곧장 이리로 올 거예요. 페어하우스가 요 바로 옆에 있는 펜션이더라고요. 세상에, 유리애가 전화를 받았는데 구가씨가 모든 걸 밝혀냈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던걸요. 수고하셨어요. 구가 가즈유키는 다카코에게 감사를 표한 후 다시 혼다 유이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죠. 그 편이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혼다가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머리를 감싸면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건데? 전화를 하느라고 세 사람 사이의 오간 대화를 듣지 못한 다카코가 다도쿠로에게 물었다. 삼중구조래. 뭐? 다카코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튀듯이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세 사람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리애! 역시! 마음속 연인과 제외한 다도코로 요시오는 기쁨의 눈물이라도 흘리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만면의 행복감을 드러냈다. 탐정극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펼쳐지는 참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구가 가즈유키가 세 사람에게 말했다. 죄인 같은 표정의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죄인이다. 자, 시작합시다. 탐정이 전원을 둘러봤다. 이번 사건이 삼중구조의 연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몇 가지 힌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중 하나가 이 방에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의 헤드폰이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구가가 피아노로 다가가서 헤드폰을 집어들었다.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헤드폰 줄의 잭이 피아노 단자에 꽂혀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왜 가사라 아스코시는 헤드폰을 사용했을까?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가서 보니
헤드폰 잭이 뽑혀 있더군요. 아마도 부자연스러움을 깨달은 혼다 유이치 씨가 나중에 뽑았을 겁니다. 아스쿠, 너 헤드폰을 썼어? 나카니시 다카코가 물었다. 아스코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아니, 왜?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누가 몰래 들어와도 눈치채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구가가 말했다. 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다도쿠로 요시오가 되물었다. 만약 헤드폰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등 뒤로 다가오는 범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연주를 멈췄을 때는 말입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다시 찬찬히 설명했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쉽게 살해당했다가는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사실이 금세 발각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잠깐. 아무리 삼중구조의 연극이라고 해도 정말로 범행 장면까지 연기한 건 아니겠죠? 아니요, 연기했습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딱 잘라 말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범행 장면은 전부 실제로 연기했습니다. 구가는 진상을 완벽하게 파악한 듯 했다. 전부 연기를?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다도코르를 무시하고 구가는 혼다에게 질문했다. 헤드폰 잭을 언제 뽑았습니까? 모두 함께 출입구를 조사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가 맨 나중에 이 방을 나갔는데 그때 슬쩍 뽑았습니다. 방음 장치가 된 곳에서 헤드폰을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달리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구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설명을 계속했다. 두 번째 힌트는 모토무라 유리에 씨가 살해당했을 때의 정전입니다. 물론 그 정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차단기를 일시적으로 내렸을 테죠. 그렇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그날 밤 저와 유이치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혼다 유이치가 후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과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자는 제안에 응한 것이 실수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혼다 씨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구가 씨가 저를 의심했겠죠. 그리고 저는 밤새 혼다 씨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 의심을 사서는 안 되기도 했고 거절할 구실도 없었어요.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혼다가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래서 혼다 씨는 유리에 씨 살해 장면에서만은 범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미야 교스케 씨에게 말이죠. 구가에게 지적당한 아마미야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다. 다도쿠로 요시오와 나카니시 다카코는 일단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는지 놀란 표정을 지을 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걸 부탁한 게 욕실을 나온 직후였습니까? 그래요. 혼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역시 그랬군요. 혼다 씨와 거의 엇갈리듯이 아마미야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구가 씨를 욕실에 좀 더 붙잡아 놓으라는 부탁만 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이에 범행 장면을 해치우려고 했는데. 그랬군요. 어쩐지. 구가가 아마미야를 보았다. 자꾸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범행 장면을 연기하지 못했어요. 유리에의 방 앞까지 갔는데 안에서 요시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는 목소리가 다도쿠로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머쓱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하필 그때 구가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스케의 방에 메모를 남겼어요. 나 대신 그 일을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구가 가즈유키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아마미야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마미야 씨로서는 곤란했겠죠. 혼다시 대신 범행 장면을 연기하려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건 바로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아니, 왜요?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나카니시 다카코가 반문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범행 장면을 연기해야 하며 왜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일제히 눈을 내리깔았다. 어색한 분위기가 방 안을 뒤덮었다. 어쩔 수 없군요. 구가 가즈유키가 씁쓸하게 웃었다. 제 나름으로 정한 순서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물론 다도크로 씨와 나카니시 씨를 제외한 분들은 사정을 익히 아시겠지만요. 뭐야, 우리만 따돌린 거야? 나카니시가 뾰로통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도청기 말인데요. 맨 처음 가졌던 의문은 그걸 대체 어디서 듣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숙소에 묵고 있을까? 도청기의 유효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을까? 다도코로 요시오가 중얼거렸지만 아마도 깊이 생각하고 내뱉은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추리를 전개하는 동안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우리를 도청하고 있는 인물은 과연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까? 혹시 보고 싶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나카니시 다카코가 몸을 움츠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다고 아까... 카메라는 없습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대답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인물, 즉 아사쿠라 마사미 씨는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할 것 같더군요. 아니, 그녀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싶을 듯 했습니다. 그는 역시 이 트릭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야 그렇겠지만 어떡해. 다도코로 요시오도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무슨 수로 본다는 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기야 저도 정확한 도면을 그려보기 전에는 반신반의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뭔가 그리고 계셨죠? 도면을 그려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 추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요. 거참,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요. 아사쿠라 마사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죠? 다도쿠로 요시오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뭐요? 자, 나오세요. 당신 말입니다. 구가가 몸을 휙 돌려 나를 가리켰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당신 말입니다. 낡은 스피커를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아니, 그것은 스피커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피커가 아니다. 그 뒤쪽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을 터였다. 뭐라고요? 나카니시 다카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도코로 요시오는 할 말을 잃고 멍해져 있었다. 첫 번째 살해 현장이 이 레크레이션 룸이었죠. 두 번째 현장은 옆방이었고요. 그럼 이 두 방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긴 뭐겠어요. 벽이죠. 다도코로 요시오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저쪽에 있는 창고와 폭이 똑같이 좁고 긴 공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원래 저 창고는 그 둘을 합친 것만큼의 넓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카니시 다카코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산장 건물 뒤쪽에 탁구대가 세워져 있다는 건 아시죠? 나카니시가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왜 그런 곳에 있는지 줄곧 의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창고에 들어있었는데 누군가가 숨어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밖에 내다 놓은 겁니다. 그게 누구죠? 다도쿠로 요시오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벽에서 떨어졌다. 나는 혼다 유이치를 돌아보았다. 그녀에게 나오라고 하시죠. 만약 혼자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창고 문을 향해 한 발을 뗐다. 아니에요. 혼다가 재빨리 나를 앞질렀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유이치, 나도 도울게. 아마미야 교스케가 나섰지만 혼다는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혼다는 살짝 수그러진 등을 우리에게로 향한 채 창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다다미 반장 정도 넓이의 텅 빈 공간이 있었다. 혼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왼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양손으로 벽면의 나무 판자를 밀어 올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무 판자가 떨어졌다. 저런 장치가 되어 있었구나. 나카니시 다카코가 감탄하듯이 말했다. 혼다는 나무 판자를 밖에 내놓고 자신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창고로 갔다. 이윽고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본 그대로야. 그래. 괜찮겠어? 응.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자 우리는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가 창고에서 나왔다. 혼다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여자는 눈이 부신지 눈 위에 손 그늘을 한 채 연신 눈을 깜빡거렸다. 마사미! 나카니시 다카코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다도쿠로 요시오도 겨우 쥐어짜듯이 말하고는 연신 우리를 돌아봤다. 설명해드리죠. 아사쿠라 마사미 씨는 그동안 줄곧 여기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사쿠라 마사미가 고개를 까딱했다. 오디션 무대에서 봤을 때보다 놀랄만치 야위어 턱이 뾰족해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도 지난 나흘간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 했다. 도대체 왜? 다도쿠르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몇 번이나 고개를 내저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살인극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혼다 씨가 복수를 실행하고 그 장면을 아사쿠라 씨가 본다는 거죠. 전에 토론한 적이 있죠. 범인이 왜 이런 장소를 선택했는지에 관해서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다와 아사쿠라 마사미를 보았다. 내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겠어? 혼다가 그녀에게 물었다. 응.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카니시 다카코와 다도쿠로 요시오도 내 뒤를 따랐다. 우와! 다카코는 말문이 막히는 듯 했다. 중간 벽을 제거한 창고는 복도처럼 길쭉한 모양이었다. 그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니 3면의 벽에 폭이 딱 얼굴 정도인 네모난 구멍이 나 있었다. 거기에 눈 위치를 맞추려면 쭈그려 앉아야 하지만 휠체어에 앉으면 꼭 들어맞는 위치일 것이다. 어머, 유리의 방이 보여. 오른쪽 벽에 난 구멍을 들여다보던 나카니시 다카코가 외쳤다. 그렇구나. 매직 미러 장치야. 이쪽에서는 라운지가 보여요. 정면의 구멍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했다. 복도 난간 너머로 라운지와 식당 일부가 보였다. 레크레이션 룸과 유리의 방 사이에도 거울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매직 미러일 것이다. 그리고 식당은 라운지 쪽에 있는 테이블만 보이는군요. 하지만 우리가 저기 앉아 있었으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테이블에서 각자 앉는 자리가 어쩐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혼다 유이치가 교묘하게 유도한 듯 했다. 이 구멍은 스피커 뒤쪽으로 나 있는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룸을 들여다보며 다도쿠로 요시오가 말했다. 어슴푸레한 공간 속에서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바닥에 펜라이트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들고 켜보았다. 헤드폰과 튜너가 눈에 들어왔다. 도청기용인가 봐요. 다도크로 요시오의 말에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주위를 조금 더 살펴보았다. 에너지바와 캔이 쌓여 있었다. 이런 걸로 용케도 나흘이나 견뎠다 싶었다. 그 바로 옆에는 차량용 휴대 소변기가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아사쿠라 마사미의 집념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혼다 유이치가 아사쿠라 마사미의 옷깃 목덜미 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뭘 하나 했는데 물에 적신 수건으로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창고 밖으로 나왔음에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빗질해 주었다. 그러는 내내 아사쿠라 마사미는 눈을 꼭 감고 그에게 몸을 맡겼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혼다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의 애정이 돈독한 것인지 아니면 지친 나머지 신경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는 방 한 구석에서 줄곧 울기만 했다. 아마미야 교스케는 그 옆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가씨라고 하셨죠. 침묵을 깬 사람은 뜻밖에도 아사쿠라 마사미다. 이야기를 계속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지명에 볼성사납게도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탐정역이라는 자가 이 무슨 모양 빠지는 꼴이란 말인가. 왜 정전이 되었나 하는 이야기부터 하시면 돼요. 아, 그랬죠.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꾸벅거리다가 이래서야 너무 위험이 없지 않나 싶어 살짝 가슴을 펴고 헛기침을 한번 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아사쿠라 마사미 씨가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연기였습니다. 아마미야 씨는 혼다 씨를 대신해서 모토무라 유리에 씨 살해 장면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미야 씨가 생각해낸 작전이 어둠 속에서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미야 씨는 우선 차단기를 내린 다음 모토무라 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스탠드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 아사쿠라 마사미 씨에게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모토무라 씨가 수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목을 조를 만큼 접근하면 상대가 혼다 씨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토무라 씨는 제게 혼다 씨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에 관해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살해당하는 연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았어요. 아사쿠라 마사미는 냉철하다고도 할 수 있는 눈빛으로 모토무라 유리에를 바라보았다. 유리에의 연기는 무척 훌륭했어요. 그러나 정작 모토무라 유리에는 울기만 했다. 나는 혼다 유이치를 보았다. 그렇게 해서 모토무라 씨 살해 장면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역시 저와의 알리바이 만들기가 파국을 불러온 거죠. 그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한 방에서 잔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로 했는데 구가 씨가 유리에를 증인으로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했다면 서둘러 모토무라 씨를 입막음해야 했을 테니까요. 만에 하나 이상한 소리라도 했다가 아사쿠라 마사미 씨가 들으면 낭패 아닙니까? 말하면서 나는 혼다에게 증인으로 유리에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혼다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유리에의 방에 갔었느냐고 물었다. 세면실에서 마주쳤다고 대답하자 그는 적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자에게 엄격한 성격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혼다와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그녀의 방에서 하면
그걸 들은 아사쿠라 마사미가 수상하게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혼다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자기 방에서 쫓아내는데 그러기 전에 그는 마사미의 동정을 살피러 가서 그녀가 아직 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세 번째 사건은 딱히 문제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수면제 말인데요. 대체 어디에 넣었던 겁니까? 수프죠. 혼다가 대답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프를 만들었지만 실은 컵에 미리 수면제를 넣어두었어요. 물론 나와 교스케의 컵에는 넣지 않았고요. 그랬군.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두고 보니 단순한 작업이었군요. 온통 우유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말이죠. 자, 이상이 우리가 아닌 아사쿠라 마사미 씨를 속이려고 꾸며진 연극의 내막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혼다 씨와 아마미야 씨 등이 공모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검토하기로 하죠. 내가 말을 마치자 일동은 자연스럽게 아사쿠라 마사미를 주목했다. 그 시선을 느꼈는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가 가슴을 살짝 젖히며 이쪽을 봤다.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군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무엇부터 얘기해야 좋을지. 그야 역시 동기부터겠죠. 아, 동기요. 아사쿠라 마사미가 살며시 눈을 감았다가 흠칫할 만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쪽을 쏘아보았다. 레크레이션 룸.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화면 속 등장인물이었던 구가 가즈유키와 나카니시 다카코, 그리고 아마미야 교스케가 이제 나의 시점은 신의 시점이 아니다. 나 또한 등장인물의 하나가 되었다. 부탁드려요, 아사쿠마 마사미 씨. 구가 가즈유키가 말했다. 동기를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알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전부 이야기할게요. 방 안 공기가 팽팽해졌다. 모든 일의 발단은 그 오디션이었다. 도고 신페이가 7명의 이름을 발표했을 때 그 중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을 알고 나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개성이 독특한 나카니시 다카코나 유파가 다른 연기를 선보인 구가 가즈유키라면 모를까. 그 외의 응시자에게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가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다니. 나는 발표 후 도고 신페이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의 대답은 더없이 애매하고 무책임했다. 극단에는 나름의 방침이 있고 자신은 그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날로 나는 연극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하루빨리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자. 그런데 그런 내 심경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생겼다.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 아마미야 교스케, 이 3명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내게 연극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어떤 기분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은 아마미야 교스케의 말이었다. 그때 만일 네가 맥베스 부인을 연기했다면 심사위원들이 만점을 줬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연기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깝다는 그의 논리 이면에는 어울리지 않게 줄리엣을 연기한 게 문제였다는 속내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말에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도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도 아마미야 교스케와 똑같은 마음을 숨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다음 얘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들에게 이렇듯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만 화산 속 용암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글거렸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빈말로 설득을 계속했다. 나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비열한 방법으로 합격한 너희들에게 동정 따위 받고 싶지 않아. 난데없는 내 공격에 아연해진 그들은 대뜸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말했다. 도구 신페이에게 아스코는 육체를, 유리에는 돈을 상납해서 배역을 따낸 주제에 라고. 당연히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를 나타낸 사람은 아스코로 그녀는 내가 만일 연극계로 돌아오더라도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집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근처 식료품점 트럭에 막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사정을 알게 된 엄마가 식료품점에 트럭 운전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그들은 우리 집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방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당연히 내 험담을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화에는 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아스코는 조만간 약혼하게 될 교스케와 유리에를 놀려대며 모처럼의 드라이브에 회방꾼이 끼어들어 미안하다느니 하는 농담을 했다. 교스케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좀 멀리 돌아서 가자고 제안해 두 여성을 기쁘게 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나는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애당초부터 그들에게는 나를 끝까지 설득할 마음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즐거운 드라이브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울 뿐 연극을 그만둔 동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슬픔이 밀려왔다. 다른 단원들 역시 머지않아 나를 잊고 말 것이다. 나의 뇌리에 심술궂고 못된 생각이 떠올랐다. 돌아가는 그들을 길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스픽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서 그들이 타고 온 차의 뒷바퀴에 찔러 넣었다. 스페어 타이어에도 똑같이 했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드라이브를 망치고 싶었다. 내가 다시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현관에서 나갔다. 아스코는 이쪽의 기척을 느낀 듯 했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식료품점 트럭이 비켜주자 그들의 차가 출발했다. 나는 2층 창문에서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레이디얼 타이어라서 공기가 금방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가서 알게 될까? 어쩌면 도움을 청하러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런저런 상상을 하는 동안 점점 기분이 언짢아졌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자기 혐오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그들이 무사히 도쿄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아스코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교스케랑 유리애가 둘이 굴러서. 뭐라고? 무슨 말이야? 그 둘이 어쨌다고? 굴렀어. 차가 갑자기 핸들에 이상이 생겨서. 나는 구르기 직전에 뛰어내렸지만 그들은 미처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래서 벼랑 아래로. 살기는 힘들 거야.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둘 다 죽었을 거야. 이명이 시작된 것은 아스코의 절규 때문만이 아니었다. 격렬한 두통이 나를 덮쳐왔다. 전화를 끊은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머리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살인이라는 두 글자가 빙빙 맴돌았다. 죽이고 말았다. 나는 아마미야 교스케와 모토무라 유리에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고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스키 장비를 차에 싣고 있었다.
엄마가 뭔가 물었지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사람을 죽인 이상 미래로 향한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그 장소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좋아해서 친구랑 곧잘 타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기 있는 활강 금지라는 표지판이 왠지 내 마음을 끌었다. 과연 저곳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절대 갈 수 없는 곳인 만큼 상상의 나래는 부풀어만 갔다. 그래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명 나의 죽음과 걸맞은 장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마치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내 운명인 양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활강 금지 표지판은 비록 새 것으로 바뀌긴 했어도 어렸을 때 본 것과 거의 똑같은 위치에 세워져 있었다. 그 앞으로 펼쳐진 광활한 눈의 벌판에는 단 한 줄의 활주 자국도 없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서런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두어 스키 앞부분이 살짝 들리도록 하고 돌진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급경사면을 활강했다. 그리고 조그만 숲을 지나쳤을 때 마침내 내가 죽을 장소를 발견했다. 눈앞에 순백의 슬로프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비단 띠를 드리워 놓은 것 같았다. 그 띠 끝이 뚝 끊어지는 지점에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죽음의 활강을 시작했다. 몇 초 후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고 생각한 순간 의식이 사라졌다. 정신이 돌아온 건 병원 침대 위에서다. 내 몸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죽으려고 했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러나 기억이 떠오르자 이번에는 죽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러웠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생환을 기뻐했지만 나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대하기조차 성가셨다. 왜 그런 곳에서 스키를 타느냐고 엄마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을 작정이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보다 내게는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아마미야 교스케와 모토무라 유리에의 일이었다.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에게 넌지시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마미야도 연락했더라. 다들 걱정한다고. 아마미야? 그 친구가 연락했어? 응, 아스쿠와 유리에에게도 전해달라고 이야기해두었으니까 조만간 면회하러 올지도 몰라. 아마미야 교스케도 모토무라 유리에도 살아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도 그들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도중에 발이 묶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복수할 요량으로 전화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 리얼한 연기에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한편 나는 의사에게 내 몸 상태에 관해 듣게 되었다. 외상은 대단치 않지만 하반신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망가졌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허리 아래로는 근육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하반신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며칠을 계속해서 울었다.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는 해도 그 경위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는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물론 그 세 사람에 대한 증오다. 나는 엄마에게 그들의 면회를 철저히 막아달라고 했다. 퇴원은 의외로 빨랐지만 휠체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혼다 유이치가 찾아온 것은 마침 퇴원하는 날이었다.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작정이었고 특히 극단 사람들의 얼굴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면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다 유이치는
누구보다 내 연기를 높이 평가해준 사람이고 늘 친절하게 대해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호감을 품은 듯한 느낌도 막연히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목걸이를 선물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었다. 혼다 유이치는 꽃다발과 클래식 CD, 만화책, SF 액션 영화 비디오를 가져왔다. 하나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기에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뻤다. 그는 내 다리에 관한 일이나 스키, 연극과 오디션 같은 화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을 것이다. 그 덕분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가 돌아가자 그 반작용으로 외로움과 괴로움이 해일처럼 밀려와 마음을 덮쳤다. 나는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다. 두 번째 자살 시도였다. 흐르는 피를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난 것 같았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어서 죽음이 찾아오기를 바랐다. 그때 뜻밖에도 혼다 유이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환청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다. 그가 달려와 옆에 놓여있던 수건으로 내 팔을 아플 만큼 꽉 묶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그 말을 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도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는 갓 퇴원한 병원에 다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한심하게도 칼날이 동맥에는 미치지도 않았으며 피부에 상처를 내는 데 불과했다. 의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피가 멈췄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자살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혼다 유이치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도쿄로 돌아가려고 역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내 표정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던 일,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를, 그는 나의 고통과 슬픔, 분노를 이해해 주었다. 휠체어에 앉은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줄 거야. 마사미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마사미가 납득할 때까지 용서를 빌도록 하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혼다 유이치에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내 미래를 돌이킬 수는 없으므로 설령 그들이 한때 죄책감에 시달린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나를 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있으니까. 나는 혼다 유이치에게 말했다. 너도 지금은 이렇게 애달파하지만 언젠가는 장애가 있는 여자 따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다 떠오르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한숨이나 내쉬고 말 거라고. 내 말에 그는 얼굴을 붉히며 힘주어 말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고 마사미 곁에 있을 거야. 마사미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혼다 유이치는 열띤 목소리로 부르짖듯이 말했지만 나는 그의 열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입으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그럼 나는 말했다. 세 사람을 죽여줘. 그가 동요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것 봐. 못하겠지?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잠시 침묵하던 그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죽일게, 그 세 사람.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그때 내 대답이 다소 늦었던 건 사실이야. 아사쿠라 마사미의 긴 고백이 끝나자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대답이 망설여져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인해야겠기에 그랬던 거야. 사실은 마사미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은 순간 나도 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
마사미에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 마사미가 왜 타이어에 펑크를 냈는지 세 사람은 그 점을 먼저 되돌아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안갚음을 하려는 의도였다 해도 그 거짓말은 너무했어. 도가 지나쳤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내 잘못이야. 가사하라 아스코가 아까보다 한층 격렬하게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내뱉은 말 때문이야.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마사미의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사고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어. 모두 내 잘못이야.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모토무라 유리에도 눈물을 흘렸다. 아스코 탓만은 아니야. 나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경쟁이라도 하듯이 참여하려는 세 사람을 자 하고 손을 들어 진정시키고 나서 나는 혼다에게 물었다. 그래서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계획은 제가 세웠어요. 아사쿠라 마사미가 대답하며 시내를 둘러봤다. 이 산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소유예요. 복수하기로 결심하자 문득 이곳이 떠올랐죠. 왠지 아세요? 저런 공간이 있어서겠죠. 나는 창고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맞아요. 나는 유이치가 나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을 죽이는 건 싫었어요. 구가씨가 말했듯이 복수의 과정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죠. 그러지 않고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저 구멍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구멍은 원래 하나뿐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옆방을 들여다보려고 뚫어 놓았죠. 아마 젊은 여자 손님이 묵을 때마다 창고 안에서 몰래 훔쳐봤을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오다 씨입니까? 첫날 만난 중년 남자를 떠올리며 물었다. 아사쿠라 마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하고 소박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음흉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럼 라운지와 이 방 쪽으로 뚫려있는 구멍은요? 그건 제가 작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뚫었어요. 도청기와 나무 판자로 된 벽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작은 아버지도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나카니시 타카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사쿠라 마사미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여기서 다 같이 연극 연습을 할 거라고 말해두었어. 그것도 실제로 생활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지. 그게 연출가 도고 선생님의 지시라고. 그리고 선생님의 지시로 나는 단원들을 몰래 관찰해야 해서 그 비밀의 장소에 숨어 있을 거라고 했어. 작은 아버지는 왠지 신나서 장치를 만드는 눈치였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성격이시구나. 나카니시 타카코가 툭 내뱉었다. 이 건물은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야. 작은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운영이 잘 안 됐어. 건물도 이렇게 낡은 데다 방마다 화장실도 샤워 시설도 없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벽에 구멍을 뚫자고 했을 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듯해. 경영 상태가 그러니 나으리나 통째로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네요. 내 말에 아사쿠라 마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작은아버지는 이번 황금 연휴에 손님을 몇 상 받는 것을 끝으로 문을 닫을 계획이었나 봐요. 그때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로 놔두려고 했고요. 나흘간 통째로 빌려서 연극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다소 성가셔하는 기색이더니 식료품과 연료만 준비해주면 되고 펜션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반색하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다 내가 비밀 장소에 숨어 있는 것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고요. 나는 첫날 오다 신이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중개인을 통해 도고 신페이의 예약을 받았다고 했다. 그 중개인이 바로 아사쿠라 마사미였던 것이다.
그때 이미 그는 마사미가 숨어 있을 것을 알았다고 하니 그 역시 대단한 배우라고 할 만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마쳤고 남은 일은 너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 도고 선생님 이름으로 편지를 쓴 사람도 물론 마사미 씨겠죠? 네, 도구 선생님이 오디션 후 상당히 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당분간 대본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유이치가 입수했어요. 선생님 성격상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할 리 없으니 편지가 가짜라는 것도 들통이 날 염려가 없다고 확신했죠. 다만 소인이 히다다 카야마여서는 안 되니까 도쿄에서 보내달라고 유이치에게 부탁했어요. 이거야 원. 역시 도고 선생님의 상태가 그랬군. 내 짐작이 맞았어. 이번 오디션을 계기로 배우로서 성공하겠다던 내 야망은 아무래도 물거품이 될 모양이다. 복수의 대상인 세 사람뿐 아니라 오디션 합격자 전원을 부른 이유는요? 그야 물론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랬죠. 일을 완벽히 처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목표한 세 사람이 잇따라 살해되고 게다가 관련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도주할 수도 없게 하는 상황은 아마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비로소 어렴풋한 미소를 머금었다. 구가 씨는 전에도 그런 식으로 칭찬한 적이 있어요. 만일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그야말로 훌륭한 살인 계획이라고요. 칭찬했다기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범인의 재능에 말이죠. 그건 그렇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혼다 씨는 마사미 씨의 계획을 듣고도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전에 분명히 해둬야 할 일이 있어요.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마사미가 여전히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아사쿠라 마사미가 놀란 듯 그를 돌아다봤다. 아니야, 난 숨기는 거 없어. 아니,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사미가 왜 타이어에 그런 장난을 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을 천천히 옆으로 옮겼다. 마사미는 교스케를 좋아하고 있어. 어? 목이 매는 듯한 소리를 낸 사람은 나카니스 다카코였다. 그러나 나 역시 그녀 못지않게 놀랐다. 유이치, 그건... 괜찮아.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반한 여자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혼다 유이치가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나를 봤다. 구가 씨는 그녀의 줄리엣 연기를 칭찬했죠? 아, 네. 하지만 그 멍청한 심사위원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리에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말이죠. 물론 그게 유리에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왜 마사미가 굳이 줄리엣을 선택했느냐 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알 리 없는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바로 교스케가 로미오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듣고 보니 그랬다. 마사미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가 양손을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얹었다. 그런 게 꿈이 아니었을까? 좋아하는 남자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마사미의 캐릭터를 볼 때 줄리엣 배역이 마사미에게 돌아오기는 힘들었을 거야. 뭐 그 점이 또 내 취향이기는 하지만 아사쿠라 마사미는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보아 혼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혼다가 다시 인상을 썼다. 너희가 마사미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특히 교스케 너 말인데 로미오 역에게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너는 줄리엣 역할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거기에 교스케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유리에나 아스코까지 동조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나카니시 다카코가 입을 열었다. 마사미가 교스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들은 알았을 거야. 그래서 마사미를 설득하러 갈 때 교스케를 데리고 간 거지. 마사미가 녀석의 말은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 거야? 나카니시가 묻자 가사하라 아스코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마사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오히려 교스케와 유리에는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드라이브를 즐길 생각이나 하고, 아스코는 그런 둘을 놀려대며 재미있어 할 만큼 무신경했어. 그 정도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됐어, 유이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비참해지잖아. 아, 미안. 마사미의 말에 혼다 유이치가 얼른 사과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봤다. 아무튼 나는 마사미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솟구쳤어.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지.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역시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니까. 평범하다기보다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마사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직감했어. 그녀가 복수를 끝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구나 하고. 구가시도 말했지만 범행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었거든. 마사미는 자신이 어떻게든 수습할 거라고 했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방법은 없었어. 어떻게 할 작정이었나요? 내가 아사쿠라 마사미에게 물었다. 그가 말한 대로예요. 포기했다는 듯이 그녀가 대답했다. 난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요. 유이치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다리에 눈길을 주었다. 직접 범행에 나설 수 없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걸 입증할 수도 없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었던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듯이 혼다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마사미는 세 사람을 증오하는 감정 때문에 평생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리 끝에 얻은 결론이 이 모든 상황을 연극으로 꾸미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그들도 제 계획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고맙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연극을 보고 마사미 씨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사미가 틀림없이 도중에 중단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증오한다 해도 동료 셋이 연달아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반드시 깨달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연극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도 안도하면 안도했지 화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미에게 긴급한 일이 생기면 벽을 힘껏 두드리라고 말해두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예상 밖이었습니다. 혼다가 고개를 숙였다. 적어도 교스케를 살해하는 장면에서는 벽을 두드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증오심이 강했다는 뜻인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토무라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흉기를 혼다 씨가 발견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계획이 훨씬 순조롭게 흘러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건 마사미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마사미 말로는 자신들이 왜 살해당하는지 모른다면 복수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살해당하는 인물에게 이 살인사건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동기를 생각해보게 하려고 그런 장치를 심어둔 겁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이
교스케라는 말을 듣고 납득했습니다. 녀석에게는 마사미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동기에 대해서 토론할 때 아사쿠라 마사미 씨의 이름이 나온 것도 계산된 일이었군요. 네, 만일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면 제가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교스케는 마사미가 범인일 거라는 추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연기를 할 계획이었고요. 때마침 요시오가 나서는 바람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죠. 다만 아스코가 살해된 후 구가씨가 마사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마사미를 언급할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때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고 보니 혼다 유이치뿐 아니라 아마미야 교스케까지 마사미에 관한 화제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꽃병에 묻은 피는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거요? 혼다가 왼팔 소매자락을 걷어올렸다. 팔꿈치 바로 밑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면도날로 살짝 그었습니다. 누구 피인지는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제 짐작대로군요. 구가 씨는 정말 감이 좋아요. 다카코, 너도 마찬가지야. 시신 처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가 우물을 생각해냈잖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 칭찬을 들은 다카코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어찌되었건 나로서는 마사미를 생각해서 한 일이지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 일로 마사미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듯한 말투였지만 그것이 혼다 유이치 나름의 애정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아사쿠라 마사미를 주시했다. 그녀는 아까부터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알고 있었어. 연극이라는 거. 하고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나 역시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혼다 유이치가 물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모든 일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유리에와 아스코가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가 하면 첫날 밤 아스코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말이야. 헤드폰을 사용한 것도 좀 의아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게 내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구나 하고 확신한 건 둘째 날 밤이었어. 아사쿠라 마사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다도코로 요시오를 올려다봤다. 요시오, 너 유리의 방에 갔었지? 가서 프로포즈 했잖아. 졸지에 가슴에 숨기고 있던 비밀이 공개되자 다도코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린 채 동작을 멈췄다. 그때 유리에가 말했지. 교스케와 자신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때 깨달았어. 유리에는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구나 하고. 유리에가 애초롭게 일그러진 얼굴을 양손에 묻었다. 그럼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야? 혼다 유이치가 물었다. 그래. 왜? 글쎄.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물론 연극이란 걸 알았을 때는 화가 났지. 하지만 중단시키고 싶지는 않았어. 이 연극을 한번 구경하자는 생각이 들더라. 대체 어떤 식으로 연기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녀는 비탄에 잠긴 세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들 연기가 꽤나 그럴듯하던걸? 마사미, 아마미야 교스케가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휠체어로 달려가 아사쿠라 마사미의 발밑에 엎드렸다.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어떻게든 갚게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뭐든 말만 해.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도 그녀 앞에 쓰러져 흐느꼈다. 세 사람 다 연극을 그만두겠대. 혼다가 말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뭔가 하고 싶대. 그래? 아사쿠라 마사미가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반문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쉽지만 너희들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 세 사람이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왜냐하면 아사쿠라 마사미가 말을 계속했다. 우선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제 겨우 살인범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처지니까. 마사미. 혼다 유이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사쿠라 마사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너희들 연극을 그만두어서는 안 돼. 그녀가 세 사람에게 말했다. 연극을 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새삼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까지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던 아사쿠라 마사미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내 옆에 서 있던 다도코로 요시오도 훌쩍거렸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아예 엉엉 울고 있다. 이런 모질지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런 심파극으로 그 눈 높은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 게다가 탐정력인 내 존재가 완전히 빛을 잃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 추리극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눈시울이 시큰거리잖아. 이런 일로 울다니 바보같이. 이 정도 일로 울면 심파라고 심파.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울지 말란 말이야.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나카니시 다카코가 내 옆에 서서 여기요 하며 흠뻑 젖은 손수건을 내밀었다.